오늘부터 새로 나올 책은 지금 3권까지 나와 있는데 솔리디파이는 10권까지 이렇게 얇게 나갈 거고, 저번에 광고했지만 이전에 나갔던 엘베 시리즈는 자료 있는 상태에서 자료 분석과 평가원 성질, 얘는 자료 아예 없이 그냥 평가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뺐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선지 그냥 쌩암기야. 그래서 이건 좀 맥락이,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맥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이제 평가원 성질을 그냥 암기하자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눈으로 쓱 보다가 이거 눈으로 한 번에 안 풀린다고 그런 것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이거 나 기출에 나왔던 선지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나는 뭔가 생소해, 이런 거 있잖아. 모의고사 풀이 듣다 보면 그런 테마만 좀 빠릿빠릿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해도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회 볼게요. 일단 2번 보자. 2번 한번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복과 진복은 다르다고 했지. 진복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의 끝이 지표면과 만나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데, 항상 자전축은 적도랑 수직이야. 수직. 그리고 그 자전축에 대해서 막대 자석이 1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정자극 끼울 때 S극, 막대 자석의 S극의 끝에, 이게 바로 자복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복각 문제를 풀 때는 둘이 갖다가 놓고 풀지.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 조건이 뭐였어? 문제의 단서 조건? 고지적이 방향으로 주정한 지리상 보국이고 지리상 보국은 변하지 않았다, 그거 있잖아. 그게 이제 둘이 거의 같아요, 같다고 놓고 풀어, 이런 뜻이야. 실제로는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평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평각이라는 게 뭐야? 진복으로부터 자복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각도야. 실제로 나침반 바늘은 지금 보여줬지만, 나침반 바늘은 자석에 의해서 이끌려서 움직여.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진복을 향하는 게 아니라 평 하고 자복을 향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사이 평 하고 떨어진 각도가 평각이야. 이게 만약에 20도다. 또 20도예요, 평각. 이렇게 읽으면 되고, 뭐 서쪽으로 틀어져 있어? 그럼 서평각.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타내주면서 읽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복각의 크기라는 거는 진복이 아니라 자복이랑 가까울 때 큰 거지. 복각의 절대값은. 그래서 평각이라는 개념이 지원 교과서에 분명히 있어. 내신, 고등학교 때 내신 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분명 평각을 개념을 배우거든. 근데 복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평각 문제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교과서에 없진 않아. 교육과정 내에 없지도 않고 EBS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위치 반드시 암기해야 돼. 특히 B. 히말라야 산맥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산맥을, 이 세상의 모든 산맥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칼레도니아랑 에팔레치아, 판게아 충돌시에, 분리시 아니고 판게아 충돌시에 만들어졌던 베게너가 찾아냈던 해산 빙고 중에 하나의 증거였지. 그거 하나 외우고, 고생대 말 형성.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 웬만하면 유명하다는 산맥은 다 중생대로 때려 박아 집어넣으면 돼. 전 세계 지도에 지금 현재 분포하는 웬만한 모든 것들, 바다, 태평양, 대서양까지도 다 중생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판게아 분리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염분의 정의예요. 지금 문제 실험 결과에 표 안에 보면 소금물 A의 염분이 35psu라는 뜻이 뭐라 그랬지? 배수 1kg를 끓였을 때 35g의 가루가 나와요, 이 뜻이라 그랬지. 해수라는 건 용매 플러스 용질이야. 그래서 35 대 1000은, 근데 실제로 내가 14g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그때 해수가 얼마예요? 라는 비례식을 세우면 400g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표에 보면 염분이 28이래. 그러면 실제로는 1000g 속에 28g 녹아있는 꼴이 되는 건데, 내가 28g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다시 해수가 얼마인지를 구해내야 되겠지. 그럼 그 차이만큼을 내가 뭔가 물을 더 집어넣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100g을 더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오답이 지금 높은 게 5번인데, 문제에
아이슬란드 7대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아이슬란드 7대. 대서양 중앙해령의 북쪽 끝에 있지? 근데 지금 벌어지는 중이지? 그래서 오늘 꼭 복습할 거 중에 열점 파트를 펴면 전 세계 열점의 분포를 세계 지도에다가 점점점점 나타내 놓은 그림이 있을 거. 그거 한번 살펴봐봐. 그러면 해령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되겠지? 그래서 그 큰 게 찢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뜨거운 플룸이 필요해. 그래서 발사능 경계와 뜨거운 플룸 또는 열점이 존재하는 위치는 웬만하면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히 아이슬란드 7대의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대서양 바다를 기준으로 미국이랑 유라시아 대륙 사이로 나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 게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동아프리카 7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판의 경계냐 아니냐라고 묻기 상당히 위험해. 그거는 이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 보수적인 학자들은 야 동아프리카 7대는 아직 뜯겨져 나가기 전이지 않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하나 아프리카 판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이러한 멘틀 대류의 상승률가 지속이 될 거니까 결국엔 떨어져 나갈 거니 우리 지금부터 서로 다른 누비아판, 소말리아판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래서 어떤 지도에 보면은 동아프리카 7대를 판경계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해놓는 지도도 있고, 근데 올해 EBS에는 거기서 좀 빠져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판 경계냐 아니냐, 발사면 경계냐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동아프리카 7대는 팩트만 알아놓는 게, 걔는 지금 7대가 있어. 지금 대륙이 현재 찢어지고 있고 그 밑에 뜨거운 불lum이 있고 평가원 비출.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되니까 아이슬란드 7대,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7대 2개 알아놓고, 그 다음에 6번에 디귿을 또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지표를 따라 유입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지표를 따라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이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쪽에 저기압이 발달해가지고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유입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오다 보면 여기 얼마나 굴곡이 많은데 여기 바다도 있고, 지표를 따라 유입되는 게 아니라 상층의 편서풍을 따라 이동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표 아니야. 지표 부분을 따라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7번도 우리 좀 이제 풀어봤던 건데 문제 발문을 잘 읽어보면 T1이랑 T2 중에 시점을 설정해주지 않았어. 대신에 이제 뭘 줬냐면 하나의 시기에서 A랑 B랑 같대. T1 시점에. 그리고 T2 시점에 B랑 C랑 같대. 그러면 T1과 T2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B 있지? 걔는 물질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은 물질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항상 4-5배 차이 정도가 나게 되거든? 따라서 그 사이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암흑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양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점을 T2에서 T1으로 가는 것이 미래다. 저 선생님 번호 매겨놨어. 저 순서대로 가면 돼. 라고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의심에 따라서 미래로 갈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는데 그 미래, 즉 T1 시기에 위에 있는 A라는 것과 암흑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그놈은 양이 많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맨 위에 A를 암흑 물질로 추정하고 마지막 Y 오른쪽에 T2에 더 작은 양이었던 것을 보통 물질로 추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논리로 이제 가주면 돼. 그 다음에 8번에 니은은 밑줄 쳐놓고 구름 최하층의 높이에다 밑줄 치고 전선면이라고 써놔. 구름 최하층에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구름 최하층의 높이는 전선면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좋아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변형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 그림을 표를 그림으로 X축, Y축 뒤바꾸기, 좌우 뒤바꾸기, 상하 뒤바꾸기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마그마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번 9월에도 느꼈겠지만 작년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 암기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동안 항상 그림으로 나왔던 거를 표로 준 거지. 그럼 지금 80km, 즉 좀 더 얕은 데서도 용융이 되는 그 A라는 놈은 용융점이 낮은 것일 것이고 아니야. 기본적으로 암석 같은 경우는 1000도 언저리나 돼야 녹는 건데 그래도 좀 더 녹기 수월한 것은 용융점이 낮은 애겠지? 그러면 A 쪽에 물이 포함된 B가 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라는 거고, 실제로 40km면 얘들아 상상을 해봐. 40km면 되게 깊은 거야.
우리나라 저쪽에 북한산, 불암산 이쪽 있지. 그쪽에 화강암들, 중생대 화강암들도 학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표 10km쯤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지금 융기에서 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40km면 상당히 깊은 곳이고 무조건 심성암이야. 그래서 화산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지표라고는 말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40km면 엄청나게 지하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하나 구분할 게 멘틀 암석이에요. 멘틀 암석은 감람암이고 SiO2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멘틀이 뭔가 위로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형성될 때는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일 수밖에 없고, 그놈이 분출을 할 경우에는 화산암, 현무암이 되는 거고, 밑에서 관입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깊은 데서 천천히 식은 신성암이 반려암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관입이라는 것은 분출에 선행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딱딱 이분법적으로 분출하면 현무암, 관입하면 반려암 이러면 좋겠는데, 약간 뭉뚱그려서 월프하게 관입한 과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신성함인 걸 보장하는 건 아니야. 분출하기 전에 무조건 관입이 일어나야 나중에 분출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요거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니은인데, 이게 저번에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저번에 풀었던 걸 보니까 수온을 가지고 풀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심층 해수잖아. 그러면 심층 해수에서 용존산소,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묻는다는 거는 수온으로 떨어지면 안 돼. 뭘로 가야 돼? 나이로 가야 돼, 나이로. 요거 연습 안 된 사람 인사할 때 다시 연습해야 돼. 뭔지 알겠지? 왜 심층 해수에서 수온을 통해서 기체 용해도를 어떻게 결정해? 심층 해수는 수온이 다 똑같은데. 전 세계 만국 공통이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아. 왜? 태국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잖아. 이해되겠어? 그렇다면 이제 태평양 쪽에서 심층 해수가 어디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느냐? 이거는 평권에 나왔던 그림이었던 거지. 기본적으로 북태평양 끝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쪽으로 쭉 올라갈수록 나이가 점점 좀 많아지는 거야.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해층에서 머물 시간이 많으니까 산소는 다 써버렸을 거고, 이산화탄소는 점점 많아지겠지? 그치? 그 논리로 꼭 가주는 거. 그 다음에 12번. 하나는 1배고 하나는 5배다. 중심에 대류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준점이 얼마인지 태양의 1.5배 또는 2배. 요게 백색에서 중성레벨 블랙홀은 질량이 달랐어. 걔는 8배로 뛰어넘어가야 되고 2배 정도만 되면 이거는 대류핵을 가질 수 있는 애야. 교과서마다 1.5인지 인지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외워놓으면 돼. 그럼 대류핵이라는 건 뭐지? 에너지 전달이 주로 대류로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대류라는 게 뭐야? 물질이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대체로 균질하게 분포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안쪽의 중심 핵 쪽, 중심 핵 부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수소가 75%가 아니라 뭔가 줄어든. 그러니까 우주의 웬만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다 수소 헬륨이 3대 1, 75%대 25%로 존재하는데, 심지어 별의 외곽층도 수소 헬륨이 3대 1로 존재하는데, 별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외곽과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수소의 양이 점점 감소하는 곳이지. 그럼 수소의 양이 감소한 부분을 가운데를 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그 핵 부분이 대류하고 있는 게 일자로 찍 가는 애겠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 온도 경사는 큰 거야. 얘네 온도 경사가 큰 곳에서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얘들 밑에가 겁나 뜨거워야 확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나마나 그게 유지돼서 온도 경사가 그나마나 유지되는 거고, 온도 차이는 심한 곳에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물질의 부분은 대체로 균질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X축이 지금 중심에서 표면까지, 즉 각자의 별의 실제 사이즈가 고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여기서 핵이 누가 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스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조금 오답이 있는데,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고 왼쪽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것도 인사이트에서 되게 똑같은 거 풀어봤는데, 그러면 얘가 무역풍대에서 북서진할 때 위험 반원은 오른쪽이니까 북동쪽
아래쪽에 풍속이 좀 세게 나올 거야. 근데 편서풍대로 넘어가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살짝 아래쪽이니까 남동 쪽에 풍속이 세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북동 쪽에 풍속이 세게 나오는 상황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문제에 제시된 자료 자체가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 대한 구분이잖아. 그러면 도대체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주변에서 불어들어오려고 하는, 주변에서 맴 도는 그 바람의 풍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위험반원이 생기는 거지. 그 맥락에 따라 태풍이 북상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의 풍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대체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세하다라고 표현했으면 좀 덜 틀렸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 맥락 자체가 위험반원을 찾아냄으로써 선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찾으라는 맥락에서 디귿선지가 이제 정오가 판단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 써놓긴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심각하게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선지에서 묻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판단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팁을 주면, 선생님은 A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했어. A.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나는 그냥 다 1로 놓고 풀었어. 지금 손필기에도 이제 그렇게 놨고,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 첫 번째 발문에 겉보기 등급이 모두 같은 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L과 R과 L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익숙하게 나와줘야 돼. 요놈이 모두 같으니까 봐봐, 이 논리가 빨리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본인이. 이거는 계산에 압도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스텝을 내가 제대로 밟았느냐, 빠르게 무는지 머릿속에 떠올랐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같기 때문에 거리를 제곱 때려버리면 바로 그게 광도에 비례하는 값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리를 다 10의 배수기 때문에 선생님 0을 하나씩 지우고 A를 이제 기준 잡아서 그것에 제곱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냥 광도에 바로 대응되는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절대 등급들을 구해볼 수 있겠지. A보다 10의 4승배나 밝은 놈이니까 A의 절대 등급이 9.7에서 10을 빼고, 요거는 15씩을 빼면 절대 등급도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다 채워지는 말. 알지? 선지에서 물어보는 대로 바로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7, 18, 19 문제 좋아요. 17, 18, 19. 17번은 뭐가 특이해? 그치, 속도를 안 준 게. 속도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대충 1500m/s 외웠어? 외워서 해도 돼.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제 검증을 하자는 측면에서 가의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0km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바로 해령의 열곡인 부분이겠지? 거기서 왕복 시간이 3분의 8초가 걸렸는데 오른쪽 나이가 보니까 그곳의 수심이 2km다를 통해서 3분의 4초 곱하기 B는 2km 해서 속도가 2분의 3, 1.5km/s 또는 뭐 1100m/s 이렇게 구해내서 그다음에 니은으로 바로 가서 3분의 16초니까 왕복 시간이니까 꼭 조심하고 3분의 8초에 방금 구한 그 속도를 구해서 속도를 곱해서 4km이다. 그러면 나로 들어가서 수신 Y축 4km일 때 연령이 얼마인가? 30에 100만이니까 3천만 구해내고, 마찬가지 논리로 디귿인데 보니까 문제 안에 값들 중에서 내가 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3분의 20이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거죠. 이거 왜 줬지? 그러면 3분의 10초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그럼 3분의 10초 곱하기 역시 2분의 3km/s 하면 수심이 5km가 나오고, 오른쪽 나에 들어가서 수심 5km일 때 나이가 얼마인지 보니까 6천만 년이야. 그럼 아까 가에서 3분의 20초일 때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1200km니까 응애 해령으로부터 확장을 해서 1200km까지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게 6천만 년 걸렸구나. 확장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해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건 해령의 이동 속도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로지 응애만이 결정한다.
확장 속도만이 결정한다. 대령이 이동하면 왜 소용이 없냐? 같이 달려가니까. 이해되지? 확장 속도에 대해서 묻는 거. 그 다음에 18번 찾아내는 논리.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냈는데 일단 50%랑 10%에서 XYZ 1대1의 관계로 다 가져야만 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하나씩 매칭이 되어야만 해.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신생대는 얘밖에 안 나오거든? 얘를 1번으로 구해. 제일 젊은 암석이겠지? 근데 두 번째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쭉 가다 보니까 이 10%에서 쭉 가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가서 만약에 얘랑 만나게 하려면 석한불야대까지 넘어가게 생겼잖아. 아 그럼 이거는 Z는 안 되겠네. 그럼 10%를 가진 놈은 Y여야만 하겠네 해서 고생대 하나 찍어내고 그럼 이제 중생대만 남았으니까 얘가 더 적절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순서대로 찾는 논리의 과정이 좀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복습해놓고 그 다음에 19번. 19번에서 특이한 거는 공전 방향을 안 준 거. 그래서 이제 사실 느낌이 반시계로 공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 이 느낌대로 그냥 하는데 원래 증명을 좀 해야 돼. 이게 시계로 공전할 수도 있거든. 반시계로 공전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시계로 공전해서 식현상이 일어난다면 330도를 돌아야 돼. 맞지? 그리고 반시계로 공전을 해서 다시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30도를 돌아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공주, C의 공전 주기를 구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의 케이스는 11분의 12t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 나 그림에서 식현상이 돌아오는 주기가 되게 많이 보여야 돼. 이게 안 되잖아. 이 모순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12t, 즉 반시계로 공전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B, C도 B는 60도 도는데 T가 5마디 들어가고 A는 60도 도는데 T가 6마디 들어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A와 B의 공전 주기도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세는 게 제일 빨라. 뭐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세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것 같아.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잖아. 최대공약 순서, 최소공배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세서 빨리빨리 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니은인데 식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전 주기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거 인사이트에서 한번 정리해서 평가원에 2번이 나왔어요. 옛날 문제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공주만 줬어. 공전 주기. 이것도 공전 주기도 되게 간접적으로 제시해줘서 행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제시해줬어. A를 통해서 P를 추론해서 지속 시간까지 물어봤었어. 예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주고. 근데 다음 해에 좀 더 이제 문제가 세련돼지면서 지속 시간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를 나에서 주고 공전 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자료를 가에서 줬어. 그래서 선지 기억을 풀 때는 즉 공전 주기는 가로 네가 자료 해석해서 답 내고 선지 니은 풀 때 즉 내가 지속 시간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에 가져가서 자료 분석해서 풀어 이렇게 따로 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같은 의미였어. 뭔 말이냐면 공전 주기가 긴 게 지속 시간도 길었어. 그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공전 주기가 길다라는 게 뭐지?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지속 시간도 긴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제 둘이 결과론적으로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지만 평가원에서 한 번 자료를 줬을 때도 있고 주지 않았을 때도 있고 이 문제도 자료를 주지 않고 이제 묻는 거지. 공전 주기를 통해서 지속 시간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라. 옛날 스타일 평가원 문제. 됐어요? 알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20번. 20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L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선생님이 푼 논리대로 순서를 지금 스텝을 매겨놨거든.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뭐가 보였냐면 파장 변화량이 보이는 거야. 이 7이랑 5.6을 약분을 하고 싶게 생긴 거야. 그래서 걔를 약분을 했어. 그래서 5대 4를 만들고 걔를 바로 거리로 가져가서 B의 거리를 구한 거지. 왜? 파장 변화량과 거리는 정비례하니까. 얘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B의 거리, 비워져 있는 24를 채웠어. 30대 24가 5대 4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문제 맨 마지막 발문에 광도는 겉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다라고 줬는데 이거 지워도
알고 풀어야 돼. 이미 수능에 지금 출제가 원회형 출신상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워도 알아내야 되고, 즉 그러면 표에 나온 그 거리를 제곱시키고, 네, 너무 중요해서 여기다가 써놨어. 외워놔. 알겠지? 잊지 말라고. 거리를 제곱시키고 이 겉보기 밝기를 곱하면 그게 바로 광도의 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30제곱하고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 곱하고 광도 구하고, 마찬가지로 b도 24제곱시키고 구해서 구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이 좀 빨랐으면 좋았겠어. 이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약분을 대충 하면 어차피 상대값으로 구할 거니까 A랑 B는 광도 B가 25대 24로 떨어져. 일단 이제 여기까지 구해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는 문제 마지막 두 번째 줄 발문을 이용을 했는데, C에서 본 겉보기 밝기는 B가 A예요. 봐봐. 그러면 L, C, B. L, C, A 이 뜻이야. 그치? C에서 B, C에서 A를 봤을 때 각자의 겉보기 등급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번째 스텝, C에서 B를 봤을 때 겉보기 밝기, C에서 A를 봤을 때 겉보기 밝기는 9.6대 1이다. 근데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자의 광도에 비례한다. 맞지? 그러면 C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CA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각자의 광도, 위에서 구한 거. 얘를 이제 약분을 하면 1대 루트 10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치 관계를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U, B, C는 세 번째 줄에 동일한 시선 방향에서 C가 더 멀고 그래. 그럼 이제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고 C를 멀리 찍어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를 더 줬냐면 A는 B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18메가파섹 이걸 줬잖아. 그러면 A는 B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18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고, 아까 구한 이 거리를, 이거 메가파섹이니까 그대로 쓰면 여기 3대 4대 직각삼각형 나왔고, 그럼 여기서 B, A, C도 A, B, C도 직각삼각형 관계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가 아까 구해냈던 1대 루트 10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1대 루트 10 써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야. 여기서 너 또 아까 들어보니 선생님 이거 계산이 너무 과해요. 그런데 이것도 왜 또 18을 제곱하고 있어? 18 제곱하지 말고 약분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18제곱 남기고 18 놓고 얘 넘겨서 9월 제곱한 다음에 이거 약분시키면 바로 보이는 건데 이걸 왜 또 18을 제곱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좀 산수법? 약분을 해 최대한. 뭔지 알겠지? 약분을 해서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게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거리가 6이 나오는 거지.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디귿을 풀기 위해서 봐봐 다시 한번 디귿도 B에서 관측했을 때 겉보기 밝기는 C가 A. 그러면 B, C, B, A를 구하라는 거야. 똑같은 논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계산하는 데 압도되지 말고 이 논리를 얼마나 유창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 논리의 흐름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B, C, B, A의 겉보기 밝기 다시 한번 구하면 역시 거리의 제곱의 광도, 거리의 제곱의 광도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다 구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6대 1이 나와요. 그래서 6배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되겠어? 그 요즘에 좀 상담 많이 받는 거 덕후 보고 나서 선생님 실수를 만든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진짜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실수한 거 보면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일예로 평가원 봤을 때 태풍 문제에서 기억에서 A는 위험반원이다 이걸 물어봤는데 그 기억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답이 갈렸거든. 이게 뭐냐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당연히 누가 봐도 오른쪽이 진하니까 위험반원인데 그냥 너무 쉬우니까 거기서 잠깐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야. 왜? 너무 쉬우니까 마음이 또 아지거든.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실수를 세밀하게 자꾸 잡아내야지 그게 이제 수능장에서 그대로 습관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쉬운 거에서 실수한다. 이건 진짜 실수인데 하면 나 수능장에서는 실수 안 할 수 있겠지 하고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돼. 시험을 볼 때 이런 막 거대한 문제풀이 이런 거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맞추는 게 등급을 쉽게 올리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신경 쓰면서 여기서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면 좋아져.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치브 2회에서 오답률
탑5 5개만 풀게. 쉽시다.